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30살. 남편과 5살 난 아들까지 세 가족이 살고 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다. 나는 아이를 키우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우리 집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하며 가족 사이도 좋다. 물론 사소하게 다투기도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나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주말의 아침이었다. 아, 뭐야 진짜. 아직 아침 7시밖에 안 됐잖아. 게다가 오늘은 주말인데. 어머님? 인터폰이 비춘 사람은 귀신처럼 이쪽을 노려보고 있는 시어머니였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잠깐 실례하마. 저기 어머님, 뭐 찾는 거라도 있으세요? 차라코, 현관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왜 이리 오래 걸렸니? 전 평소처럼 나간 건데요. 그래? 너 혹시 남자랑 같이 있었니? 뭐 그건 됐고 당장 네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랑 같이 이 집을 나가란 말이야.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어머님 잠깐 진정하세요. 아직 남편이랑 애가 자고 있다고요. 이반 닥쳐 이 돼지 같은 년. 아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들 그래? 쉬는 날인데 왜 이리 시끄러워? 엄마 어쩐 일이세요? 차라코가 이 집을 나가겠다는구나. 너도 이런 천박한 애랑 살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이 결혼을 반대한 거다. 아니 잠깐만, 대체 무슨 말씀인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차라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야? 나도 잘 모르겠어. 여러분, 커피 드세요. 근데 그쪽은 누구세요? 저 혹시 모니로봇 상사에 다니는 마유미 씨 아니에요? 근데 왜 저희 집에 계세요? 제가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인분이 제 동생이랑 바람이 난 것 같아요. 차라코가 바람이요? 농담이 심하시네요. 어머님은 차라코 씨가 이 집을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뭐라고요? 그럼 제가 히로시 씨와 함께 살 수 있잖아요. 차라코 씨한테도 히로시 씨한테도 물론 저한테도 서로서로 좋은 거죠. 이거야말로 윈윈 아닌가요? 저기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머님도 저희와 같이 이 집에서 사실 거예요. 차라코 씨, 부디 제 동생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야,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그 남자 집으로 가든 친정으로 가든 빨리 나가라. 죄송해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마유미 씨는 저희 남편이랑 사귀고 있다는 건가요? 네, 지금 제 뱃속에는 히로시 씨의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은 마유미 씨의 남동생과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지금 시치미를 떼고 있어? 난 너 같은 여자한테 어머님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어차피 네 아들도 그 남자 사이에서 생긴 애잖아. 엄마 잠깐만, 애 앞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카이로, 방에 들어가 있어. 네. 마유미 씨, 죄송하지만 동생분의 이름과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은 없지만 이름은 히로유키예요. 잘 아시잖아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계속 잡아떼면 다야? 너 히로시가 출근하면 그 남자를 이 집에 데려온다며? 마유미 씨가 다 봤대. 애 딸린 유부녀가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이다닌, 아유 추잡한 것 같으니. 아니에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차라코는 평일에 화장도 안 하는걸요. 주말엔 항상 늦게 일어나는 데다 나까지 집에 있는데 차라코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요. 게다가 애 키우랴 일하랴 매일 후줄근한 모습으로 사는데 바람이라뇨. 그럴 시간도 없다고요. 택배가 왔나봐요. 과연 그럴까? 너랑 바람난 그 남자는 아니고? 안녕하세요. 오늘 택배는 2개네요. 감사합니다. 누나가 왜 여기 있어? 그 남동생이 이분인가요? 혹시 성함이 히로유키세요? 그런데요, 제 이름을 어떻게... 사실은요, 그쪽 누나분께서 저랑 당신이 바람 피우는 게 아니냐면서 의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저희 회사는 2인 1조로 배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지금도 다른 한 명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가 바람 피우느라 늦으면 그 녀석은 곧장 이 집으로 달려올 거라고요. 안녕하세요. 자, 봐요. 전 바람 피울 시간이 없다고요. 바람? 무슨 일이야? 뭔 일 있어? 미안, 이 다음 집에 택배 좀 배달해 줄래? 곧바로 따라갈 테니까. 알았어.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전 결혼도 한다고요. 누나한텐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만 5년 동안 사귄 여친이랑 결혼할 거예요. 벌써 양가 상견례도 마쳤고요. 어머, 정말 축하드려요.
그치만 일주일에 택배를 몇 개나 받는 사람이 어딨어.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건 일 때문에 오는 택배예요. 그럼 당신 누나가 우리 히로시랑 바람을 피워서 애까지 만들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죄송한데요. 저희 누나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네, 아유미 씨가 임신했다고 그랬어요. 누나, 아직도 그러고 다니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해. 사람들한테 민폐나 끼치고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사실은요. 저희 누나가 한 거짓말로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우리 집이 대대로 내려오는 유명 가문이라고 말하고 다니질 않나. 임신했다고 남자한테 돈을 뜯질 않나. 누나, 제발 부탁이니까 거짓말로 민폐 끼치는 짓 좀 그만해. 그거 혹시 허언증 아닌가요? 네, 그냥 거짓말로라도 주목을 받아야만 하는 관종 같은 거죠. 민폐 치레녀잖아. 거짓말 아니야. 이번엔 진짜라고. 이거 봐, 진짜 임신했단 말이야. 지금 임신 4개월째야. 방금 아기가 움직인 것 같은데. 큰 소리 내서 미안. 임신한 척 연기하는 거 다 알거든. 연기가 아니야. 진짜라고. 그럼 출산 예정일을 말해봐. 지금부터 1년 후인 내년 여름이야. 뭐? 그 말을 들은 히로시와 시어머니는 얼굴을 마주보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다. 마유미 씨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어딘가 쓰였는지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기로 했다. 저기요. 지금 내년 여름이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임신 기간은 1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지금 임신 4개월 차라고 해도 1년 후, 즉 12개월 후에 나오면 뱃속에 애를 16개월이나 품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봐도 날짜 계산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임신으로 뻥을 칠 거였으면 적어도 임신 기간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엄마도 거짓말인 거 아셨죠? 그게 믿어주세요. 전 정말로.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런 거면 당장 병원부터 가자. 그게 그니까 이제 그만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하세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마유미 씨,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냐고요? 말 좀 해보세요. 못 잃어본 상사에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히로시 씨를 좋아했어요. 물론 저도 유부남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히로시 씨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그러다 결국 못 참고 저도 모르게 히로시 씨의 집으로 가고 만 거예요. 오늘은 집에 저녁 7시쯤 들어올 것 같아. 알았어. 저녁밥 차려놓고 기다릴게. 이거 가져가야지. 깜빡했네. 이거 정말. 그럼 다녀와. 다녀올게. 동생이 그 집에 몇 번이나 배달 오는 걸 봤고 이건 분명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택배 왔습니다. 저건?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수고는 무슨요. 이것 좀 무거운데 현관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매번 고마워요. 사라코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한 저는 전동요의 도움으로 히로시 씨의 부모님 댁 주소를 알아냈고 그렇게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히로시 씨의 어머님 되시죠? 갑자기 찾아뵙게 돼서 죄송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네, 그게 사실은요. 제가 봤거든요. 이따금 히로시 씨의 부인이신 차라코 씨가 평일 대낮에 젊은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모습을요. 근데 그 남자가 바로 제 동생입니다. 이게 감히! 여기까지 말해주러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요,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저와 어머님은 가족이 될 사이니까요.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제 뱃속에는 히로시 씨 아이가 있어요. 그런 이야긴 처음 듣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히로시 씨가 저번에 어머님께는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하셨는걸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그럼 지금 당장 히로시 집으로 가봅시다. 아유미 씨라고 했죠? 같이 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것이다. 그럼 난 이만 가보마. 엄마 잠깐만요.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저랑 차라쿠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난 그래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야. 즉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거군. 그럼 나한테도 생각이 있어.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엄마도 우리한테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고 이제 우리 가족이 엄마를 만날 일은 없을 거야.
잘 사세요. 무슨 말 하는 거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난 너와 이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했었어. 이 여자가 난 손주를 귀여워할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다고. 그럴 수가. 그래? 그럼 절연 확정이네. 빨리 이 집에서 나가줘.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다. 하! 어머님 기다려주세요. 저도 같이 가요. 야, 어디가? 차라코 씨, 히로시 씨, 이번 일은 반드시 사줘야겠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히로 씨, 그런 말해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나는 차라코랑 타카히로랑 같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어. 내 가족은 차라코랑 타카히로, 너희 둘만 있으면 돼. 고마워. 히로시가 내 남편이라서 다행이야. 아, 둘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도 좋을 것 같아. 히로시도 참. 그리고 그날 밤 남편과 아들이 잠깐 나간 사이에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 차라코, 오늘 있었던 우리 아내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구나. 제발 용서해다오. 아버님, 그만 일어나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머리 숙이지 마세요. 아내에겐 내가 잘 알아듣게 얘기하마. 그러니 제발 용서해다오.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유미 씨의 동생분에게 이야기를 들은 그녀의 부모님도 사죄를 하러 오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대개 가정에 민폐를 끼쳤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앞으로 2번 다신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신다면. 근데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럼 다녀올게. 오늘도 오후 7시쯤에 집에 올 것 같아. 그럼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다녀올게. 왜 또 왔어? 뭐 놓고 간 거 있어? 집 앞 전봇대 뒤에 그 여자가 있었어. 마유미 씨? 왜 또 온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겠지? 그래, 내가 신고할게. 그러다가 더 날뛰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 사이다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까부터 어떤 여자가 집 앞 전봇대에 숨어서 저희 집을 계속 훔쳐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더 자주 동네 순찰을 돌겠다는 말뿐이었다. 경찰도 별 수 없네. 맞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후엔 너무 늦어. 이 집에 있는 건 위험하니까 차라코랑 타카히로는 처갓댁에 가 있는 게 좋겠어. 그치만 히로시는... 나는 일을 해야 하니까 같이 갈 순 없지. 그래도 며칠간은 호텔에서 지내도록 할게. 휴가를 받으면 그땐 나도 갈 수 있을 거야. 응, 알았어. 조심해야 해. 그렇게 나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도망을 왔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 맞다, 자료 들고 오는 걸 깜빡했네. 집에 가지러 가야겠다. 문이 열려있잖아. 이상하네. 차라코는 처갓댁에 있는데. 히로시 씨, 오셨어요? 야,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차라코 씨 지금 친정 갔죠. 너무해요. 히로시 씨만 혼자 남겨두고 가버리다니. 그 두 사람은 너 때문에 간 거야. 근데 이 집엔 어떻게 들어온 거야? 요즘 시대에 현관문 여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히로시 씨는 너무 허술해. 하지만 괜찮아요.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 거니까. 당신 미쳤어. 이제야 드디어 우리 둘만 남았네요. 그런 여잔 잊어버리고 저와 결혼해요.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저를 임신시켜주세요. 전 정말 히로시 씨 아이가 갖고 싶어요. 안 되겠어. 말이 전혀 안 통하잖아. 아무튼 나는 급하게 직장 서류를 가지러 온 거야. 그니까 일단 오늘 일이 끝나면 다시 얘기하자. 저한테서 도망치라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 쫓아올 거잖아. 그러느니 이야기를 해보는 게 낫지. 저녁엔 꼭 돌아올 거니까 이 집에서 기다려줘. 약속할 수 있지? 히로시 씨, 이제야 저를 돌아봐줄 마음이 생기셨군요. 정말 기뻐요. 전 언제까지나 기다릴게요. 여보세요? 경찰이죠? 아빠, 여기에요. 여보, 어서 와. 늦어서 미안해.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다 정말. 근데 그 후엔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는 주거 침입죄로 체포됐는데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한동안은 여기 있는 게 좋겠어. 나도 그냥 여기서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 그래, 여기서 계속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 동네엔 넓은 공원도 많아서 타카이로도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어. 그리고 동네 친구들도 생겨서 집에 가기 싫다고 매일 고집 부리는 거 있지? 그럼 우리 집을 판 돈으로 이쪽 아파트나 주택을 사자. 장인 장모님도 언제든지 타카이로를 보실 수 있으니 기뻐하실 것 같아. 그거야 당연하지. 손주 바보시니까.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내가 회사 쪽에도 말해볼게. 그 후 히로시는 회사 측에 우리 사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방에 새로운 지사를 만들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것도 친정 근처에 말이다. 우린 곧바로 집을 내놨고 친정 근처에 중고주택을 구입했다. 반년 후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마유미는 주거침입죄를 받았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탓에 아직도 예전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고 한다. 자꾸 그런 집도 안 팔릴 것 같아서 마유미 부모님께 이야기했다. 그러자 정신보건복지센터라고 하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마유미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더 이상 다른 위험한 짓을 저질러서 딸이 실형을 살게 되는 걸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마유미가 사라지자 집을 사겠다는 분도 나타났기에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또 한 명의 괴물이 남아있었다. 아니, 왜 이사간 주소를 안 알려주는 거야? 엄마랑은 이미 절연했을 텐데요. 왜 제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 거죠? 그거야 당연히 아빠 핸드폰에서 찾아냈지. 그것보다 너희가 없으면 나중에 누가 우리를 돌봐주겠니? 당장 여기로 돌아와라. 그 미친 여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며? 아유, 그럼 걱정 없을 거 아니야. 아유미 씨 일이랑 엄마 일은 엄연히 다른 일이야. 엄마는 우리 결혼을 반대한 데다 우리 아들을 귀여워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했었잖아. 그건 나도 열이 받은 나머지 그만. 아무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엄마로 모시고 싶지 않아. 폰번호도 바꿀 거고 주소도 안 알려줄 거야. 다음에 만날 땐 아빠 장례식이 되겠군. 하지만 엄마 장례식은 안 갈 거야. 그럼 잘 살아. 히로시의 강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몹시 당황하셨다. 하지만 이런 히로시의 태도는 시아버지에게 큰 자극이 됐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두 분은 집 한 돈을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했고 시아버지는 히로시와 상의 후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와 살기로 하셨다. 이제 시어머니는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시겠군. 뭐 그렇게 생사람을 잡아대셨으니 못하면 마유미를 딸로 들여서 둘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막 이래. 내 이름은 미사코. 이번엔 동네 엄마로 만난 내 친구의 충격적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나와 남편은 사내연애 끝에 결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 리코가 태어났다. 출산과 육아가 처음이었던 나는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리코가 1살이 됐을 무렵부터 동네에 있는 한 키즈클럽에 다니게 됐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끼리도 정보를 공유하고 수다도 떨 수 있어서 이곳 엄마들의 평가도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마츠코라는 동네 엄마였다. 제일 화려하게 꾸미고 다녔기 때문에 엄마 무리 중 눈에 제일 잘 띄는 존재였다. 육아로 바쁠 텐데도 그 엄마는 언제나 풀매였다. 항상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을 하고 다녔고 다른 엄마들도 그녀를 잘 따랐다. 참고로 그녀의 2살 난 아들 이름은 시안. 그녀의 유별남이 잘 드러나는 이름이었다. 엄마들은 오늘도 마치코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대놓고 아부를 떨기 시작했다. 어머, 마치코씨, 오늘 입은 옷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땡큐. 그 옷 명품 브랜드 하네스의 도쿄 점포 한정판이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대박. 엄마지만 여자로서 본인을 가꾸는 일도 중요하잖아. 마치코씨, 너무 멋져요. 솔직히 나는 마치코 씨와 거리를 두고 있다. 방금의 대화 내용만으로도 내가 왜 거리를 두는지 곧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명품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살 여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창 육아로 바빠야 할 엄마가 대체 꾸밀 시간은 어디서 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자 꽁해지는 것도 너무 싫었다. 게다가 그런 마치코를 따르는 주변 엄마들도 별로였다. 하지만 그런 내게도 나름 친해진 동네 엄마가 한 명 있었다. 이름은 준코였다. 준코는 소탈한 데다 육아에만 전념하는 엄마였다. 중고 장난감을 얻어 쓰거나 중고 옷도 무난하게 입고 다니는 엄마였다. 마치코는 그런 준코를 볼 때마다 뭐야 이 낡아빠진 옷은?
아, 너무 웃겨. 여기 빵꾸까지 났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그렇다. 라며 대놓고 무안을 주곤 했다. 나는 그런 준코 앞에서 재력을 과시하거나 대놓고 무시하는 마치코가 너무 싫었다. 마치코에 대한 반발심으로 준코에게 먼저 말을 걸게 됐는데 그걸 계기로 우리는 친해졌다. 준코! 미사코! 리코도 안녕? 인형으로 놀고 있었구나. 우리도 끼워주라. 당연하지. 내 딸 리코와 준코의 아들 신지도 서로 사이가 꽤 좋은데 웃고 떠들거나 인형을 꼭 껴안고 쓰다듬으며 인형놀이를 즐겨 했다. 준코랑 있으면 내 마음도 편해지는 거 있지. 준코랑 신지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그래. 아, 맞다. 준코는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내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우와, 너무 귀엽다. 아기 고양이네? 우리 집에서 태어난 애야. 너무 귀여워. 리코야, 이거 봐. 아기 고양이야. 사진을 본 리코도 깍깍거리며 좋아했다. 아기 고양이 보러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진짜? 나 갈래. 어머,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들 해? 마치코. 수다를 떨고 있던 우리 사이로 마치코가 끼어든 것이다. 뭔데? 고양이? 우리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거든. 너무 귀엽겠다. 나도 준코네 집 놀러 갈래. 마치코도? 고양이 좋아해? 우리도 동물을 키우고 있긴 해. 그리고 준코네 집 구경도 좀 하고 싶어서 그렇지. 거지들은 대체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서. 맞아. 준코 씨는 맨날 중고 옷만 입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나도 너무 궁금하다. 이 사람들이 정말. 다들 와주려고? 난 상관없어. 준코,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아니야, 괜찮아. 아기 고양이도 사람 손을 많이 타야 잘 적응하지. 준코가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기대할게. 키즈클럽이 끝나고 우리는 다 같이 준코네 집으로 향했다. 전철로 이동한 후에도 조금 더 걸어가야 했다. 준코의 안내에 따라 도착한 곳은 살짝 빛이 바랜 5층짜리 원룸 아파트였다. 북향인 탓인지 현관도 살짝 어두침침한 데다 한눈에 봐도 낡은 곳이었다. 내심 나도 집이 좀 많이 낡았네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여기야. 뭐?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맞아. 세상에, 가난한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이런 데서 살 줄이야. 대박 역대급인데 이건. 완전 산거지였네. 마치코는 한동안 원룸 아파트를 둘러보더니 까르르 웃어댔다. 그와 동시에 같이 따라온 엄마들도 비웃기 시작했다. 진짜 이건 너무 심하다. 와, 준코를 대표하는 듯한 이 음침한 분위기. 현관만 봐도 집이 얼마나 좁은지 예상할 수 있겠어. 안 돼. 좁아도 너무 좁아. 이런 데서 산다고? 너무 신기하다. 도대체 애는 무슨 죄야? 에이구구. 잠깐만. 갑자기 따라놓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그냥 팩폭을 한 것뿐이야. 야, 준코가 이렇게까지 가난한 줄은 몰랐어. 이걸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다음에 뭐라도 사다 줄까? 그만하라니까. 당신은 매번 준코한테만 그렇게. 미사코, 난 괜찮아. 준코? 사실 마치코가 저러는 것도 이해가 되거든. 아무리 그래도 저러면 안 되지. 아무튼 다들 올라갈 거지? 뭐? 이렇게 좁아 터진 집에 우리가 다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치? 그렇긴 해요. 열심히 끼워넣어도 다 못 들어갈걸요. 네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잘 알았으니까 이제 됐어. 솔직히 난 아기 고양이도 관심 없어. 우린 홍차 전문점이나 가서 차나 한잔 해야겠어. 이만 가볼게. 실컷 욕을 내뱉은 마치코는 다른 엄마들을 데리고 돌아갔다. 남은 사람은 나와 준코뿐이었다. 며칠 후 키즈클럽으로 들어가기 위해 신발을 벗고 있는데 준코가 말을 걸어왔다. 미사코, 리코, 안녕. 준코, 안녕. 준코가 먼저 인사를 다 하다니 웬일이야? 그게 사실은 오늘 미사코한테 줄 게 있어서. 이게 뭐야? 오늘이 미사코 생일이잖아. 그래서 준비해봤어. 고마워. 지금 열어봐도 돼? 응? 나는 곧장 선물을 열어봤다. 상자 안엔 레트로한 감성의 펜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와, 이거 뭔가 고풍스러우면서도 멋있는데? 이거 만년필인데 미사코는 글씨를 잘 쓰잖아.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어. 너무 멋지다. 소중하게 잘 쓸게.
나는 기쁜 마음에 선물 받은 만년필을 유심히 쳐다보기도 하고 수첩에 글을 써보기도 했다. 그런데 어머, 자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어? 마치코가 또 말을 걸어왔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참견을 하네. 진짜 지겹지도 않나 봐. 누군가에서 와봤더니 가난한 준코였구나. 난 정말 그 정도로 가난할 줄은 몰랐어. 그렇게 말하더니 마치코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폰 화면에는 저번에 준코와 함께 갔던 그 원룸 아파트가 찍혀 있었다. 이걸 어느 쯤에 찍었지? 집주인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으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었거든. 준코가 사는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말이야. 다들 애 키우기도 별로일 것 같다 그러던데. 이건 사생활 침해라고. 너무하네 정말. 그래? 근데 다들 궁금해했단 말이야. 그치? 다른 엄마들도 준코를 보며 수군거렸다. 비웃는 엄마들도 있었다. 도대체 이 여자는 그걸 몇 명한테 보여준 거야? 미사코,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나 좀 보여줘봐. 잠깐만. 마츠코가 갑자기 내가 들고 있던 만년필을 빼앗아 들었다. 뭐야 이게? 만년필? 준코가 선물해준 생일 선물이야. 빨리 내놔. 갑자기 그걸 왜 뺏어가는데? 이게 선물이라고? 개구려. 그런 건 구린 게 아니라 고풍스럽고 멋있다고 하는 거야. 준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준코 만년필을 선물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어쩜 그렇게 센스가 없어? 대박, 대체 얼마나 가난한 거야? 나도 좀 보여줘. 이리 줘! 마츠코무리는 그 만년필을 돌려보면서 꼭 들어온 물건이라도 보는 것 마냥 자세히 뜯어보았다. 나도 열심히 만년필을 뺏어보려고 했지만 다들 나를 방해하는 탓에 그럴 수 없었다. 아이들도 신기한 얼굴로 마츠코무리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마츠코 손에 있던 만년필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마츠코는 무거운 다리를 높이 쳐들었다. 그리고 빠각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마츠코가 만년필을 밟아 부서뜨린 것이었다. 더는 소리조차 안 들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어머, 마츠코, 그걸 왜 부순 거야? 어머, 어떡해. 미안해서 어쩌지? 준코가 준 선물이 그렇게까지 화낼 건 없잖아. 너무 싸구려라서 부서졌나 보다. 이제 어떡할 거야? 책임져! 책임? 이 정도는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어. 오히려 더 좋은 걸로 사줄 수도 있지. 미사코가 원하는 걸로 사다 줄게. 준코가 준 선물이라서 특별한 거야. 그걸 그런 식으로 밟아버리다니. 미사코, 네네. 여자끼리의 우정이 참 눈물겹네요. 너희가 단짝이란 건 잘 알았어. 미사코, 다음에 우리 집에 한번 와. 명품백 한두 개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준코도 같이 오는 게 어때? 내가 당신 집을 왜 가? 미사코, 우리 한번 가보자. 준코? 나도 마츠코 씨 집에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우리 집 고급 주택가에 있는 2세대 주택이야. 주차장도 딸려 있으니까 차로 오는 게 더 편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렌터카로 오지 마. 왜냐면 부자 동네니까. 부자 동네에 어울리게끔 하고 오란 말이야. 알았어. 며칠 후 나는 마츠코의 집 앞으로 갔다. 나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 역시나 고급 주택가답게 동네엔 화려한 주택들이 질비해 있었고 바로 옆에는 타워맨션 단지도 있었기 때문에 부자 동네를 실감케 했다. 마츠코네 집은 2세대 주택이라 그런지 주변 집들보다 집도 더 컸다. 준코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 했다. 준코, 무슨 일 있어? 솔직히 여기 오기 싫었지. 미안해, 신지가 자꾸 떼를 쓰는 바람에. 아이고, 힘들었겠네. 일단 신지부터 좀 달래줘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 응, 마츠코 씨한텐 늦어서 미안하다고 전해줘. 알았어, 도착하게 되면 다시 연락해. 응, 고마워 미사코. 나는 마츠코 집의 현관문 벨을 눌렀다. 미사코, 어서 와. 왜 이리 늦었어? 준코는 아들이 떼를 쓰는 바람에 조금 더 늦을 것 같대. 그래? 그런 집에 살면 누구라도 울고 싶을 거야. 뭐 일단 들어와. 마츠코는 코웃음을 치며 나를 집 안으로 데려갔다. 집안엔 다른 엄마들도 와 있었는데 그곳은 마치 파티 분위기였다. 아이들은 문에 유아 펜스가 설치된 방에서 놀고 있었고 엄마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중엔 샴페인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다. 어머, 너무 화려하잖아. 맛있기까지. 그 샴페인 맛있지? 우리가 납품하는 와인 브랜드의 샴페인이야. 전체 요리에 곁들여 마시면 한층 더 맛이 좋아진다고.
역시 마치코 씨는 달라. 하나같이 다 고급스러워. 집안에 보란듯이 진열돼 있는 가구와 장식들도 모두 다 고급스러워 보였다. 마치 TV 광고에서나 나올 법한 수준의 고급 주택이었다. 그치? 하나같이 다 진품이니까. 아, 그래요. 미사코도 만질 때 조심해. 여기 있는 것들은 물어내지도 못할 만큼 비싸니까. 다들 재밌게 즐기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어머 여보,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아니야, 즐거워 보이길래 나도 한번 와본 거야. 나도 한 잔 받아도 될까? 안 되겠다. 그냥 간다고 할까? 더 이상은 안 될 듯. 숨 막혀. 나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졌다. 바로 그때 준코에게서 라인이 왔다. 미사코, 오래 기다렸지? 나 이제 곧 도착해. 나는 그 라인을 받자마자 창밖을 내다봤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내 눈에 들어왔다. 누가 봐도 엄청 비싸 보이는 차 한 대가 주차장에 서 있는 것이다. 저 차는 뭐지? 내 평생 저런 차는 처음 보는데. 나는 서둘러서 집 밖으로 나갔다. 뭐지? 그 가난한 여자가 왔나 보네. 무슨 차를 타고 왔으려나? 마츠코와 무리들이 집에서 나온 그때 주차장에 정차한 차에서 평소 모습과는 다른 준코와 신지가 내렸다. 준코! 미사코, 늦어서 미안해. 아니, 그건 괜찮은데 이 차는 뭐지? 준코, 대체 그 모습은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차는 설마 세계에 딱 7대밖에 없다는 슈퍼가 3번이나 붙는다는 그 고급차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남편이 자동차 딜러거든. 근데 이 차를 갖고 있다니 말도 안 돼. 이 차는 무려 세계의 찐 부자들이 한데 모여서 샀다는 그 차란 말이야. 뭐야? 그게 진짜야? 지금 입은 그 옷은 명품 중에 명품이라 불리는 브랜드의 옷이잖아. 그렇게 칭찬해 주셔도 전 드릴 게 없어요. 나와 마츠코 무리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옷에 고급 차까지 갖고 있는 거야? 그 원룸 아파트에서 얼마나 돈을 아끼고 살고 있길래? 그 아파트요? 거긴 고양이 집이에요. 고양이 집? 정확히는 유기묘들을 위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가능한 한 방 하나에 고양이 한 마리씩 키우고 있어요. 방 하나에 한 마리씩이라고? 그 아파트에서 유기묘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고양이들을 위한 방들과 새 주인과의 면접실, 관리인이 사는 관리실 등 용도별로 방이 나누어져 있죠. 제가 사는 곳은 저기예요. 그렇게 말한 준코는 바로 옆에 늘어서 있는 타워맨션 단지를 가리켰다. 뭐? 저긴 방 하나에 기본 1억이 넘는다는 타워맨션인데 당신이 어떻게 저런 데서 살 수 있는데? 어떻게라뇨? 저 타워맨션 단지가 다 저희 집 소유거든요. 전부 다라고? 응, 저기 보이는 맨션 전부 다. 사실은 이쪽 땅도 프로듀싱부터 디자인 설계까지 다 우리가 한 거야. 이 일대를? 현관 앞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가씨! 누구 보고 아가씨라는 거야? 이 바보야! 이분은 우리 회사에 자본금을 대주신 대기업 중의 대기업 모니로봇 사장님의 따님이라고! 따님이라고? 모니로봇이면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이잖아. 미안해 미사코, 미리 말 못해서. 이야기에 따르면 준코는 모니로봇사를 대대로 경영하고 있는 재벌가의 따님이었다. 준코의 남편이 새롭게 시작한 고급 주택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 일대의 프로듀스와 타워맨션 단지의 관리 및 운영을 도맡게 됐다고 한다. 심지어는 타워맨션의 한 층을 통째로 사들여서 살고 있다고 한다. 마츠코는 상대도 할 수 없는 재벌가였던 것이다. 아가씨, 아드님까지 데리고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이분들께 항상 신세를 지고 있답니다. 혹여나 멍청한 제 아내가 민폐를 끼쳐드린 건 아니겠죠? 어머, 걱정 마세요. 마치코 씨는 항상 부자 동네에 있는 2세대 고급주택에 살면서 명품백도 산처럼 쌓여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아가씨의 은혜입니다. 야, 너도 빨리 인사드려. 내가 왜 이런 애한테 인사를? 준코 씨, 매번 항상 고마워요. 아니, 당신들 어쩐지 준코 씨는 항상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라고 해야 할까? 정말 고귀하신 분은 다르네요. 아, 맞다. 마츠코 씨, 이거요. 뭐야, 이 종이는? 청구서? 네, 변상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만년필.
뭐야 이 가격은? 200만 엔? 그 만년필은 사실 장인의 기술이 담긴 중고 명품이었어요. 당연히 일시불로 주시겠죠? 200만 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딴 중고 만년필 따위가 200만 엔일 리가 없지. 그게 그렇게 비싼 물건일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멍청한 제 아내가 엄청난 결례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200만 엔은 반드시 갚게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디 저희 회사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기사의 훌륭한 업무 능력에 관해서는 사장님도 만족하고 계십니다.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뭐야 이게? 마치코 남편의 반응과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버린 엄마들의 태도까지. 마치코는 몸에 기운이 쭉 빠진 건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 후 준코는 순식간에 키즈클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다. 엄마들은 아이를 빌미로 신지와 친구가 되고 싶다며 준코에게 우르르 몰려들었다. 마치코는 먼 발치에 서서 준코에게 돌아선 엄마들만 계속 째려보았다. 그와 동시에 마치코는 말만 부자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 분위기가 불편했는지 마치코는 시안과 함께 키즈클럽을 탈퇴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마치코는 그 만년필의 보상 문제 때문에 남편과의 싸움도 잦아졌고 부부 사이는 극도로 나빠졌다. 마치코가 쓸어모으던 명품들도 싹 다 팔아치웠다고 한다. 또한 돈을 헤프게 쓰는 버릇과 아들의 육아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조만간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클럽에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 그렇구나. 나는 준코와 유기묘들을 보살피며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그건 그렇고 애들 너무 귀엽다. 고양이 알레르기도 없으니까 리코가 좀 더 크면 둘이 같이 놀러와. 그래, 우리도 고양이나 키워볼까? 괜찮으면 이 중에 한 마리만 데려가서 키워볼래? 진짜? 그래도 돼? 미사코라면 예쁘게 잘 키워줄 것 같아. 근데 준코는 왜 유기묘들을 돌봐주는 거야? 원하면 얼마든지 펫샵에서도 살 수 있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인데 부자들 중엔 크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난 어렸을 때부터 파티도 많이 다녀봤었는데 본인이 번 돈도 아니면서 마치 본인 돈처럼 써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어. 준코. 그리고 일본은 해외에 비해서 동물보호나 동물 관련법이 많이 뒤처져 있기도 하고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지. 그런 의미로 길고양이나 유기묘들을 도와주고 싶었어. 이 아이들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데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버려지고 학대당하고 나쁜 일들을 당하는 현실이 너무 마음 아팠거든. 준코, 정말 멋진 생각인 것 같아. 그리고 고양이들을 돌보면서 느낀 건데 이 고양이들은 다 행복해 보여. 준코가 고양이들을 진심으로 키우고 있다는 게 느껴져. 미사코 고마워. 가끔은 나도 준코를 도우러 와도 될까? 나도 유기묘 활동에 관심이 생겼거든. 진짜? 당연히 대환영이지. 준코는 정말 기쁘다는 듯 웃음을 지어 보였다. 준코는 그 누구보다 돈도 많고 부자지만 인간성도 올바르고 행복의 가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도 그런 준코와 오랜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내 이름은 미야노하라 케이. 30살의 가난한 회사원이다. 왜 내가 가난해졌냐 하면 부모님이 나 몰래 많은 액수의 빚을 낸 채로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연대 보증인이 되어 있었고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들도 부모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왔다. 변호사 상담해보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역대급 위기의 순간인 것이다. 하지만 불행은 연달아 찾아왔다. 뭐야? 아이를 대신 키워달라고요? 그래, 부탁 좀 할게.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알고 있지.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고 있잖아. 저는 빚에 쫓기는 몸이에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고요. 근데 중학교 여자애를 제가 어떻게 키웁니까? 그치만 우리도 더는 못 키우겠어. 갑자기 불러내서는 이게 지금 할 말이냐고. 교코가 실어증에 걸려버렸어. 정신과에도 몇 번 가봤는데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 실어증이요? 아무래도 반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나봐. 반 애들이 교코를 놀리고 괴롭혔대. 근데 꼭 남미처럼 말씀하시네요.
가해자 측 부모들은 오히려 애를 어떻게 키운 거냐고 원인은 쿄코에게 있다며 우릴 몰아세웠어.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잘못이 맞다고 그랬지. 예? 어쩔 수 없잖니.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고개 숙여 비는 수밖에. 삼촌, 그러고도 삼촌이 아빠예요? 그 자리에 있던 쿄코가 받았을 상처는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 아이가 평범하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애를 키워본 적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지. 친구랑도 안 놀고 방에서 하루 종일 책만 보면서 뭘 자꾸 중얼거린다고 기분 나쁘게. 부모 자격이 없네요. 부모가 아이 탓만 하다니. 쿄쿄 때문에 우리까지 이상한 취급을 당했다고. 너도 우리 입장이 돼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먼 친척이었던 키사라기 노리코 숙모와 마사이코 삼촌의 호출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만난 건 5년 전 할아버지의 장례식이었고 그 당시 사촌이었던 쿄코도 함께 왔었다. 대체 무슨 일로 불렀나 했는데 나보고 사촌 동생을 대신 키워달라는 것이었다.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런 내 사정은 싹 무시하고 쿄코를 자꾸 떠넘겼다. 순간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 저도 지금 부모님 빚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애를 키울 여유 따위 없다고요. 막말로 쿄코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니? 쿄코를 보육원 같은 곳에 맡겨도 상관없다는 거냐? 거기서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잖아. 당신들이 그러고도 부모예요? 결혼도 못 해본 네가 그런 소리를 하다니. 그냥 매일 밥만 먹여주면 돼. 쿄코가 유치원생이었을 땐 네가 자주 놀아줬었잖아. 그거랑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말도 안 돼. 부모 자격도 없는 인간들 같으니. 쿄코한테는 K 오빠랑 같이 살면 된다고 말해뒀어. 웃기지 마세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 쿄코, 네 짐 갖고 이쪽으로 오거라. 쿄코, K 오빠 알지? 앞으로는 오빠랑 같이 살게 될 거야. 얘가 정말 짜증나니까 혼자 중얼거리지 좀 말라고. 빨리 짐 챙겨서 나가. 알겠다고요. 더 이상 저도 부모한테서 그런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네요. 어머, 우리 애를 대신 키워줄 마음이 생긴 거니? 이제야 나도 좀 편해지겠군. 다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연락을 왜 해? 화가 난 나머지 나도 모르게 한 말이었다. 역대급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13살 여자애를 거두게 된 것이다. 게다가 쿄코와 나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났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쿄코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 차로 아파트에 돌아온 후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앉았다. 저 쿄코, 오랜만이구나. 네가 유치원생이었을 때 몇 번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니? 이런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 어?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저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지셨잖아요. 처음엔 좀 놀랐는데 잘못은 너희 부모님이 한 거야. 못 키우겠다고 애를 버리는 사람은 부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역시나 저는 버려진 거군요. 미안해. 지금 제일 힘든 건 쿄코일 텐데. 괜찮아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 앞에서는 애써 감정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애를 물렸잖아. 괜찮아?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실은 어릴 때부터 외국 영화 보는 걸 좋아했어요. 자막이 없어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들을 혼자서 공부해왔어요. 그래? 그거 참 기특하구나. 지금은 이태리어, 프랑스어, 중국어도 말할 수 있어요. 너 천재구나.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데? 반 친구들은 그런 제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뭐? 기분이 나빴다고? 서서히 저를 따돌리더니 왕따가 되고 말았어요. 그 스트레스로 실어증에 걸린 거구나. 불쌍해라. 부모님은 저를 버리셨지만 K 오빠한텐 절대 민폐 끼치지 않을게요. 부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진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난 쿄코는 머리를 깊숙이 숙였다. 이건 쿄코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 거냐고.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이야기했다. 좋았어.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뭐든 해보지 뭐. 빚도 다 갚고 널 버린 놈들한테 복수도 해주자. 네. 이런 복잡한 사정으로 나는 쿄코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솔까말 역대급으로 더 가난한 신세가 돼버렸지만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마구 솟아올랐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놈이라고 날 비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에겐 초월적인 힘이 솟아날 때가 있다. 이 당시 나는 딱 그런 상태였다.
채널 수익이 올랐어요. 진짜? 자, 이거 보세요. 대단한데 이 정도면 회사원 월급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쵸? 통장 정리하다 저도 모르게 웃었잖아요. 교코가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이야. 아니요, 제 덕분이 아니에요. K 오빠가 저를 보살펴주신 덕분이에요. 그런가? 그리고 모니로봇 채널은 저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둘이서 노력한 결과잖아요. 그렇구나. 제일 인기 있는 콘텐츠는 초보자도 뚝딱 만들 수 있는 요리 동영상이에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정말이라니까요. 영어랑 이태리어, 프랑스어, 중국어 자막까지 달았더니 외국인 구독자도 엄청 늘었어요. 천재소녀 교코의 다국어 실력 덕분이야. 동물 가면을 쓰고 찍으니 신상이 알려질 걱정도 없고 부업이 가능한 회사로 이직까지 했으니 이거야말로 만사 오케이죠. 처음에 시작할 땐 수익이 날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늘어날 줄이야.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유튜버란 직업도 흔해졌으니까요. 그로부터 10년 후 나는 40살, 교코는 23살이 됐다. 현재는 각자 다른 집에서 살고 있지만 같이 살기 시작하고 3년 동안은 고생도 많이 했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빚도 갚아야 했으니까. 밥은 거의 매일 물밥으로 때우거나 남은 재료로 만든 반찬 하나로 버텼다. 자부하던 불굴의 의지조차 우지끈 꺾이고 말았다. 정말 힘들었는데 교코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던 그녀의 실어증도 단번에 나아버렸고 학교에서 친했던 친구들과도 잘 지내게 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된 것 같아. 아, 맞다. 싹싹 긁어 모아 샀던 복권 5장 중 1등짜리가 있을 줄은. 빚도 한 방에 다 갚고 스포츠 센터로 이직도 했었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어. K 오빤 전공도 스포츠 과학이었는데 관련 직종으로 취업하기가 힘들었다고 했었죠? 면접도 싹 다 광탈당했지. 그래서 일단 내 꿈을 접고 일반 회사에 취직하게 된 거야. 저도 무사히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에서 공부도 실컷 할 수 있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저를 돌봐준 K 오빠에겐 감사할 따름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고마워요. 교코, 먼 친척일 뿐 우린 혈연도 아니었는데. 내가 약속했잖아. 더 이상 그런 부담은 가지지 않아도 돼. 그치만 네가 유튜브를 하자고 했을 땐 깜짝 놀랐었는데 스포츠 센터에선 요리에 관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덕분에 지금은 나도 엄청 즐거워. 밑자야 본전으로 시작해보길 잘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같이 해보자고 한 거야? 직장에서는 영어밖에 못 가르치니까 인터넷에서 더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해보고 싶어서요. 그렇구나. 컴퓨터는 전부터 계속 다뤄왔었고 취미로 동영상 촬영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고 생각한 거야? 네, 그러고 보니 채널을 만든 지도 2년이 지났네. 나 같은 40대 아저씨도 즐길 수 있으니 좋구나. 다음 목표는 구독자 50만 명이에요. 교코도 다국어 능력자의 재능을 살려서 옛날부터 계속 입사하고 싶어 했던 유학학교의 선생님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현재는 유튜브 활동을 함께하며 나이차가 많이 나는 나는 친남매처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처음엔 촬영 스킬이 부족해서 못 봐줄 정도였지만 2년간 하다 보니 꽤 많이 늘었다. 복권 당첨도 죽을 만큼 노력한 대가일지도 모른다. 혹자는 그저 운이 좋았던 거라고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믿으며 출근하고 있다. 오늘도 고생했다. 다음 주가 교코 생일이니까 슬슬 케이크 재료를 주문해놔야지. 저 혹시 미야노하라 K씨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우리를 벌써 잊어버린 게냐? 당신들은 교코의...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전에 살던 낡은 아파트에서 이사 온 지도 한참 됐는데. 친척들한테 부탁해서 물어봤어. 기니 꼭 할 말이 있어서. 숙모 삼촌한텐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뒀는데.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요. 두 분 다 70대로 보일 만큼 팍 늙으셨네요. 맞아, 엄청 늙긴 했지. 10년 동안 우리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 설마 잊었다고 하진 않겠죠? 그날 거의 남이나 다름없었던 저한테 교코를 떠넘기셨잖아요. 그건... 정말 염치가 없으시네요. 교코는 혼자서도 잘 자랐어요. 인제 와서 부모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고요. 아니야, 도움이 필요한 건 우리야. 뭐요? 소중한 딸을 떠넘기고 갔으니 입이 10개라도 뭐라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러 온 거야. 알바요? 뭔 일인지 몰라도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빨리 가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말 좀 들어줘. 사실은 우리가 사기를 당했어. 불법 업자가 하는 다단계에 손댔다가 지금 범죄자로 몰렸다고. 다단계 범죄자? 그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사실은 그게 평소처럼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두 남녀가 다가왔다. 교코의 부모였던 이 두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잊겠어. 그만하고 가시라고도 해봤지만 두 사람은 무릎을 꿇은 채 제발 도와달라고 내게 매달렸다. 아, 짜증나.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다. 우리 부부가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 사람들을 데려오면 데려올수록 월급이 올라간다고 하길래. 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걘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친했던 친구였거든. 그래서 덥석 믿어버린 거지. 즉 돈 뜯어낼 목적으로 둘 다 호구 잡힌 거네. 처음 시작한 일은 주부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파는 일이었어. 실제로 나도 한번 써봤는데 물건은 정말 좋더라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수십만 엔이나 되는 돈도 벌었단다. 아, 참 대단하시네요. 처음 몇 년간은 남편의 월급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벌이가 좋았어. 그래서 이 장사로 편하게 살아볼 생각에 남편은 회사도 관뒀지. 조기 퇴직이라니 한심하긴.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본인이 판 무덤에 제 발로 들어간 꼴이네요. 우리도 몰랐지. 어느샌가 화장품에 싸구려 성분들이 섞이기 시작했어. 난 그냥 갖다 판 죄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날 고소한 거야. 맞아. 우린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서요. 저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교코한테 말 좀 해줘. 우리 세 가족 다시 예전처럼 잘 살아보자고 말이야. 교코가 지금 어학교 선생님으로 일한다던데 우리 사정을 알면 교코도 우릴 도와주려고 할 거야.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슨 말을 하려나 했더니 역시 내 예상대로였다. 잘못한 게 없는데 범죄자로 몰리고 말았고 게다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했으니 본인들 대신 내달라는 거겠지. 웃기고들 있네. 그날 이후로 교코는 본인에게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친자식의 인생을 짓밟아 놓고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사람들 끝까지 들러붙을 것 같은데 신고해야겠다.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던 바로 그때. 케이 오빠. 교코, 여긴 웬일이야? 오늘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릴 동영상 자료 주러 오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었나? 어제 라인까지 보냈었는데 깜빡하시다니. 미안. 이분들은 교코? 교코니? 나야, 네 엄마라고. 엄마? 10년 전에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 그래도 그땐 네가 13살이었으니까 엄마 얼굴 정도는 기억하겠지. 뭐 대충은요. 아우, 다행이다. 우리 잊고 사는 줄 알았어. 올해로 23살이 됐겠네. 아유, 정말 잘 컸구나. 당신이 저희 아빠신가요? 왜 그렇게 서먹해하고 그러니? 나와 넌 아빠와 딸 사이인걸. 엄마까지 우린 한 가족이란다. 왜 그러니? 돌아가세요. 저는 당신들이랑 할 말이 없거든요. 뭐? 널 만나기 위해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온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뭐? 게다가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교코, 억지 부리지 마라. 누가 뭐래도 넌 내 배 아파다 내 딸이야. 우린 지금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라고. 100만, 아니 10만 엔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돈 좀 줘봐. 싫어요. 앞으로도 계속 들러붙을 거잖아요. 싫어요. 뭐라고? 어쩜 그리 불효자식으로 자란 거니? 혹시 K 때문이니? 지금 생사람 잡는 겁니까? 아니요. K 오빠는 혈연 관계도 아닌 저를 걷어주신 분이에요. 그런 오빠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도 두 분은 눈치를 못 채신 것 같네요. 뭘 말이야. 중학생 때 저는 스트레스로 인한 실어증에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직도 모르셨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2번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잠깐만, 듣고 보니 알겠구나.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내 앞에서 빨리 사라지라고. 아이고, 이런. 친딸의 말에 충격을 받은 숙모한 삼촌은 멘탈이 탈탈 털린 나머지 힘없는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갔다. 덕분에 방해꾼들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목소리를 살짝 떨던 쿄코가 내심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쿄코는 멀쩡했다. K 오빠,
제가 술이랑 안주도 사왔어요. 같이 한잔해요. 아무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우리는 기분 좋게 현관문을 열었다. 그날 이후 숙모와 삼촌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친척에게 듣기로는 재판까지 열며 긴 시간 싸워왔지만 결국 패소했다고 한다.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빤스런하며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한 여행지에서 우연히 거짓골을 한 두 사람을 발견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나이들에게 둘러싸여 뒷골목으로 끌려갔다는 지인의 말을 들었다. 아마도 사채에까지 손을 댔지만 돈을 갚지 못했던 거겠지. 분명 지금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겠지. 참고로 내가 사는 곳을 알려줬던 친척들도 내게 사죄를 하러 왔다. 하지만 일도 다 마무리됐고 왜 알려줬냐며 따질 생각도 없다. 한편 잠깐만! 아무리 우리가 성인이라고는 해도 우린 17살이나 차이 난다고! 그래요. 제가 K 오빠 이상형은 아닌가 보죠.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아저씨랑 만나겠니? 저는 K 오빠가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어떻게 해야 제 말을 믿어줄 건데요? 혈연 사이는 아니지만 먼 친척 사이로 만났으니 갑자기 연애 상대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천천히 다가와 주셨으면 해요. 혹시 유튜브를 같이 해보자고 했던 것도 뭐 그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예요. 효코가 이렇게 적극적인 아이였다니.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저를 걷어주신 상냥함에 반한 거예요. 나이 같은 건 상관없어요. 빛이 난다.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부탁할게. 네, 당연하죠. 지금까지 연애와는 담을 쌓고 지내던 모태솔로의 인생이었다. 하지만 미래를 함께할 사람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 행복하게 미소 지는 그녀의 모습에 덩달아 나도 미소가 지어졌다. 내 이름은 아키모토 아야나, 17살의 고등학생이다. 오늘 이야기는 나와 남동생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사에 관한 것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나는 2살 아래인 남동생 K와 아빠 도시이로 그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다. 우리 남매한테는 엄마가 없었다. 엄마는 내가 5살, 동생이 3살 때 집을 나갔다고 한다. 우리는 엄마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했다. 하지만 5살, 3살 난 어린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갈 만큼 아빠한테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살던 집은 방 하나에 거실 하나가 딸린 낡고 좁은 아파트였고 사는 형편은 몹시 어려웠다. 엄마가 집을 나간 이유는 가난 때문에? 아니, 가난이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우리 집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이유는 에이 젠장 또 졌네. 이번에 찍은 말은 대박 날 줄 알았는데. 모든 일의 원인은 무능한 아빠한테 있었다고 본다. 아빠가 하는 일이 무언지도 잘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제대로 된 월급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얼마 안 되는 돈도 경마에 쏟아붓고 어쩌다 돈을 따더라도 술값으로 다 날리고 지면 졌다고 마시고 이래저래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다. 아직 어린 우리 둘만 남겨두고 말없이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도 허다했다. 집에서도 집안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래며 쓰레기가 늘 산란해 있었다. 나와 동생의 끼니는 아빠가 가끔 편의점에서 사다 준 빵이나 컵라면으로 때웠다.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몰래 따로 챙겨주시던 급식하고 남은 음식들을 받아와서 동생과 나눠 먹었다. 동생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가지 않았다. 그렇게 남들이 다 하는 것도 제대로 챙겨줄 생각이 없는 아빠였다. 끝없는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던 어린 동생은 매일 보채면서 서럽게 울었다. 으아, 나 배고파. 배고프지? 미안. 누나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해. 으아! 울지 말라고 달래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내가 정말 싫었다. 하지만 그땐 나도 겨우 7살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당연했다. 아빠는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울든 말든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끄러! 너 그치지 못해? 도박에서 크게 잃었는지 아빠가 평소보다 훨씬 기분이 안 좋아 보였고 급기야는 울고 있는 K의 뺨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다. 너무 놀라서 얼어붙은 K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던 아빠는 다시 밖으로 횡하고 나가버렸다. K, 괜찮아? 누나, 나 아파. 와! 아프지? 울지 마. 미안해, K. 이젠 우리한테 폭력까지 휘두르게 된 것이다. 이러다 언젠가 아빠가 우리를 죽이는 건 아닐까. 그런 공포에 떨면서 숨을 죽여야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동생한테 이상한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누나, 나 귀가 이상해. 뭐? 이쪽 귀가 안 들려. 동생이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아빠한테 너무 세게 맞아서 그때 충격으로 고막이 터진 거였다. 하지만 그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아빠한테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너무 걱정되고 도저히 동생을 혼자 두기가 불안해서 학교도 빠지고 그저 동생 옆에 있었다. 그리고 아빠가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빠 다녀오셨어요. 내 인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빠 어디 가? 저기 아빠 K가 귀가 갑자기 안 들린대. 아빠 K 데리고 병원에 좀 가줘. 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달라고 몇 번이나 애원했지만 귀가 왜 안 들려?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어떡해. 돈도 없고 병원도 모르고. 잘 들어. 나는 이 집에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니들도 죽든가 살든가 니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고 다시 집을 나간 아빠는 자기가 한 말대로 며칠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빠가 집을 나가고 일주일, 집안에는 먹을 것이 정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일한 먹을거리는 학교에서 남은 급식을 받아오는 것뿐이었는데 토, 일요일엔 그것마저 불가능했고 그저 줄인 배를 움켜쥐고 허기를 참는 수밖에 없었다. 공과금을 내지 않으니 전기수도 가스도 끊겼다. 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다. 이러다간 둘이서 같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어린 마음에도 밀려왔다. 누나 배고파. 나도 배고파. 어쩜 우린 하늘나라에 갈지도 몰라.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을 때 누가 문을 똑똑하고 두드렸다. 아빠면 노크 안 하고 그냥 들어올 텐데 누구지? 현관까지 걸어갈 힘도 없었지만 간신히 걸어가서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자 문 앞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아야나, 많이 컸구나. 아줌마 누구예요? 나는 네 고모야. 선우코 고모. 네가 아주 어렸을 때 만난 적이 있는데 넌 기억 안 나지? 선우코 고모는 아빠의 여동생이라고 했고 내가 어렸을 때 만난 적도 있다고 했다. 쓰레기 더미인 집에서 몰골이 말이 아닌 우리 둘을 보고 고모는 몹시 놀란 얼굴이었고 아빠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하자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리고 나와 동생을 꼭 끌어안고는 미안해, 미안해 하며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고모가 왜 사과를 하는지 그땐 이유도 몰랐고 이상하다는 생각만 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서 너희랑 같이 살 테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알았지? 우선 청소부터. 아니다, 너희 배고프지? 밥은 언제 먹었어? 나 배고파. 배고파 죽겠어. 고모가 오면서 이것저것 많이 사왔거든? 그런데 너희들 며칠 동안 굶었는데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 탈날지도 모르겠다. 도시락 말고 젤리 푸딩 아님 죽 이런 거 소화 잘 되는 거 사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말하고 고모는 밖으로 나가서 양손에 먹을 걸 잔뜩 사가지고 돌아왔다. 정말 오랜만에 음식다운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졌고 나와 동생은 무아지경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우리가 밥을 먹는 동안 고모는 쓰레기를 버리고 집 안을 깨끗하게 치운 후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어서 무슨 얘기를 열심히 했다. 알고 보니 요금 체납으로 끊긴 라이프라인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연락을 한 거였다. 그 다음 날부턴 전기가스, 수도가 다시 들어왔고 오래간만에 동생과 나는 편안하게 목욕을 했다. 사람다운 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우리는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K는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안 다니니?
응, 아빠가 그럴 돈이 있으면 경마에 더 쓴다고 하면서 안 보내줬어. 그랬구나. 그럼 우선 고모하고 읽고 쓰는 공부 같이 할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글자는 읽을 줄 알아야지. 그리고 K 왼쪽 귀가 안 들려. 뭐라고? 아빠한테 맞고 나서 갑자기 그렇게 됐어.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말했는데 아빠가 안 데리고 갔어.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병원에 가자. 고모는 K가 치료를 받고 상처가 나을 때까지 병원에 데리고 다녔다. 고모 덕분에 매일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고모가 해준 것은 다른 아이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들이었겠지만 그때 나와 동생한테는 마치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은 날들이었다. 고모가 오고 나서야 우리도 다른 아이들처럼 가족의 따뜻함이 무언지 알았고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손오고 고모가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치 누나? 응, 매일매일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응, 손오고 고모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렇게 우리 셋이 함께 산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아무래도 나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그래? 어제 다 얘기했잖아. 3일이나 집을 비워야 되잖아. 여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니들도 아직 학생이고 여행은 내년에 가면 돼. 안 돼, 꼭 다녀와. 사원여행 아니면 고모가 언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오겠어? 그렇긴 해도 나도 K도 이제 어린애 아니거든? 그러니까 고모도 앞으로 자기 시간도 갖고 그러란 말이야. K도 나랑 같은 생각이니까 걱정 말고, 응? 알았어. 고맙다 얘들아. 그럼 회사에 내일 간다고 말할게. 그래, 얼른 말해. 갔다 올 때 맛있는 거 사오는 거 잊지 말고. 알았어. 고모와 같이 지낸 지 10년. 그동안 우리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는 고등학생, 동생은 중학생이 되었다. 예전엔 뼈만 앙상했는데 지금은 키도 몸무게도 모두 표준이고 K는 늦게나마 귀의 치료를 잘 받아서 다행히 후유증도 안 남았다. 동생은 수영선수이고 대회에서 개인 종목으로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잡지에 인터뷰 기사까지 실렸었다. 소르코 고모는 K의 사진이 실린 페이지를 스크랩해서 정성스럽게 보관하고 있다. 고모는 우리를 자기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워줬다. 고모와 같이 살게 되면서 이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집도 아빠랑 살던 집과 다르다. 나도 K도 각자 자기 방을 하나씩 갖고 있다. 내 방이 있는 집이라니 이 모든 게 손오코 고모 덕분이다. 고모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안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아들 딸하고 같이 장 보러 갔다 오나 봐. 너무 보기 좋다. 우리 딸은 귀찮아. 그냥 엄마 혼자 갔다 와. 이러면서 집 필요한 거 심부름 시킨다니까. 신기하게도 나하고 고모가 같이 있으면 엄마랑 딸이랑 똑 닮았네? 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요즘은 일일이 설명하기도 성가셔서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친자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밖에서는 엄마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마다 고모는 어색한 건지 복잡한 얼굴 표정을 짓곤 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게 싫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어쩌면 진짜 엄마가 있는데 그렇게 불리는 게 미안해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여러 추측을 하게 된다. 고모네 회사는 해마다 사원여행으로 가로이자와에 가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고 해도 이제는 우리도 어린애가 아니니까 올해는 고모를 꼭 사원여행에 보내자고 동생하고 벼르고 있었다. 처음엔 올해도 안 갈 거라고 고모가 계속 버텼지만 이러다간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정년 퇴임하겠다고 우리가 아우성을 치고 여가도 즐겨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해서 겨우겨우 가는 걸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드디어 여행 디데이. 그럼 나 갔다 올게. 니들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야 된다. 알았어. 우리 걱정 말고 고모 재밌게 놀다 와. 이런 무슨 일? 우리 고딩이야. 진짜 걱정하지 말고 질잼하고 와. 고모 은근 과보인 거 알지? 걱정을 버려 제발. 이렇게 겨우겨우 고모 등을 떠밀어서 배웅을 마쳤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잠깐 혼자서 외출을 했을 때 동생한테서 이런 메시지가 왔다. 나 지금 지하철이라 통화 못하는데 무슨 일이야? 누나 놀라지 말고 들어. 아빠가 집에 찾아왔어. 뭐? 아빠라니? 그때 우리 버리고 간 그 남자?
나도 처음엔 누군지 전혀 몰라봤는데 근데 몇 마디 해보니까 아빠가 맞는 것 같더라고. 아니, 근데 우리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대? 그게 잡지에서 내 인터뷰 기사를 봤나봐. 우연히 기사에 소개된 우리 학교 이름 보고 학교 앞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내 뒤를 따라왔대. 그게 아빠라는 사람이 할 짓이야? 너 같이 있지 말고 적당히 둘러대고 일단 밖으로 나와. 그러고 나서 고모한테 당장 연락해. 빨리! 알았어. 나도 바로 집에 갈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 너무 황당한 얘기라 가슴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10년이나 지나서 우리를 버리고 나갈 땐 언제고. 우리 같은 건 다 있고 어디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다 잊고 살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우리를 찾아왔는지 무슨 속셈인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아무튼 정신없이 뛰어서 집에 들어서니 아이고, 이거 오랜만이다. 어느새 우리 아야나가 다 큰 처녀가 됐네. 동생이 말한 대로 아빠가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나이 들고 많이 변해 있었다. 처음엔 누군지 잘 못 알아볼 정도였다. 10년이나 지났으니 그럴만도 하겠지. 여긴 왜 왔어? 가족이니까 왔지. 같이 살려고. 집도 넓고 나도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야겠다. 말하는 분위기로 봐서는 그냥 하는 말 같아 보이지 않았다. 물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여기서 당장 나가? 안 그럼 경찰 부를 거야. 너 그럼 못 써. 부모 자식 간에 그러는 거 아니야. 10년 전에 우리 버리고 나간 거 기억하지? 그날로 부모 자식 사이는 끝난 거 아닌가? 우리더러 죽든 살든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나갔잖아. 그래놓고 뭐 가져? 우리가 만만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안 나가면 정말 경찰을 부를 생각이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의외로 순순히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가 좀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오늘은 이만 가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란 것만 알아둬.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천천히 나가면서 불쑥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말이야, 케이한테 들었는데 니들 고모랑 같이 살고 있다며? 그게 뭐? 이상하니까 하는 말이지. 나는 여동생이 없어. 외아들이거든. 뭐? 근데 말이야, 옛날에 같이 못 살겠다고 집 나간 마누라도 이름이 소노코였지 아마? 아빠는 폭탄 발언을 하고는 혼자서 큰 소리로 웃으면서 어디론가 가버렸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다.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K한테 연락을 했다. 아빠를 쫓아냈고 그리고 아빠가 나가면서 나한테 했던 말도 알려줬다. K한테 들었다.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역시 내가 집을 비우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 남자가 자기는 여동생이 없다고 그러면서 갔어. 사실이야? 그렇게 말했니? 맞아, 사실이야. 난 니들 고모가 아니야. 그리고 그랬어. 집 나간 마누라 이름도 소노코였다고. 그 얘기는 그럼. 그래, 네 생각이 맞아. 나는 너랑 K를 낳은 엄마야. 근데 왜 지금까지 고모라고 속였어? 라인으로 할 얘기는 아니잖아. 집에 가서 다 설명해 줄게. 얼마 후 고모가, 아니 엄마가 집에 왔다. 그리고 나와 K에게 가슴에 담아두었던 진실을 얘기해줬다. 한때 엄마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한 부부였고 두 사람은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았지만 반복되는 아빠의 폭력과 개념 없는 돈 씀씀이에 몸도 마음도 모두 병이 들어버렸다. 어느 날 충동적으로 집을 뛰쳐나왔는데 공포심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은 겨우 5살, 3살.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나이. 그래서 몇 달 후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살고 있던 집은 이미 빈집이 되어 있었다고 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예전에 살던 좁고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한 뒤였던 것이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엄마도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는데 당시에 가진 돈이 전혀 없었던 엄마는 우리를 찾고 싶어도 찾을 길이 막막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 일자리를 찾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마련하고 나서 탐정을 찾아가 우리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탐정이 우리가 있는 곳을 찾아냈다. 그때가 바로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먹을 것도 없이 다 죽어가던 무렵이었던 것이다.
그때 충동적으로 집을 뛰쳐나간 걸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그때 너희들을 데리고 가지 않은 거. 나중에 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내 목숨 보존하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에게 용서를 빌었다.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보다 궁금했던 것은 그런데 왜 계속 고모라고 거짓말했어? 왜 엄마라는 걸 계속 숨겼어? 그러자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미안하다. 말할 수 없었어. 엄마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까. 너희를 버리고 나 혼자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해서 몇 년을 같이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엄마라고 하겠니? 그래서 고모라고 하고 너희들을 잘 돌보기로 했던 거야. 엄마 없이 그 남자와 살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렇게 된데 엄마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를 데리러 와줬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이렇게 잘 키워줬고 만약 그때 엄마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린 아마 굶어 죽었을 거야. 맞아. 그때 엄마는 비참하게 죽어가던 우리한테 구세주나 다름없었어. 고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나는 지금 내가 소원하던 게 이루어진 기분이야. 하연아, 케이, 고맙다. 고맙고 미안해. 폭풍 눈물을 쏟아내는 엄마를 나와 케이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진짜 가족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었다. 근데 그 남자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갔으니까 분명히 다시 올 거야. 그 남자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문제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손을 써놓은 게 있거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대체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 건지. 나와 케이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때는 내가 무작정 당했지만 이젠 아니야. 어디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며칠 후 전에 그 남자가 와서 남겨놓고 간 번호로 연락을 해서 집으로 오게 했다. 요요만만한 표정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온 그 남자는 그래, 나더러 집에 와서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난 소놓고 네가 애들 데리고 엄마 노릇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전체로 다시 모인 건가? 뻔뻔하게도 우리가 자기를 부른 이유를 들어와서 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모양이었다. 머리에 뇌 대신 파친코 구슬을 채우고 다니나. 언감생심 어디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살러 들어올 생각을 해? 이어서 엄마가 차분하고 또박또박하게 말했다. 당신을 꼭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 10년 넘게 당신을 계속 찾아다녔대. 아무래도 오늘 감동적인 체회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네가 도시로 맞지? 우리 사장님이 당신을 꼭 좀 만나야겠다고 하셔. 같이 좀 가자. 이 사람들은 법 따위를 무서워하지 않는 금융업 종사자들로 간단히 말하자면 불법 사채업자였다. 10년 전 이 남자가 우리를 버리고 집을 나간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 사채로 끌어다 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도망을 친 거였다. 엄마는 탐정을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그 남자가 돈을 끌어다 쓴 사채업자가 어딘지를 전부 적어놨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남자가 우리를 찾아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사채업자에게 연락을 했고 그 남자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넘긴 것이다. 물론 사채업자 쪽에서도 적지 않은 돈을 입씻고 날라버린 인간을 그냥 둘 리 없었고 끈질기게 찾고 있던 중에 황금 정보를 얻은 것이다. 그쪽에서도 엄마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했다. 이거야말로 윈윈. 그제야 뭔가 일이 틀어졌다는 걸 감지한 그 남자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발 살려줘. 나 좀 도와줘. 나 다시는 여기 안 올게. 우선 돈 좀 빌려줘. 내가 꼭 갚을게. 제발. 그래봐야 엄마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인간 이하였던 이 남자에게 당했던 수모와 고통을 되갚아줄 수 있는 지금 돈을 빌려주다니.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리가 없었다. 어찌됐든 이젠 두 번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잘 가. 그래도 마지막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남자는 새까만 차에 태워줘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대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우린 모르는 게 차라리 약이고.
자, 오늘은 인간 말종을 깨끗하게 정리한 기념으로 우리 맛있는 초밥이나 먹으러 갈까? 콜. 와, 신난다. 나 많이 먹어야지. 그날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와의 연을 끊었고 진정한 의미로 엄마와의 연을 다시 되찾았다. 잘 가요, 아버지. 엄마는 마지막은 고통 없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절대 안 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살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녹는 고통을 느끼면서 지옥에 떨어지길. 내 이름은 사치우스 하나요. 나이는 28. 나는 태어날 때부터 머피의 법칙의 저주에 걸려 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갑자기 비가 오거나 길을 걸어가다가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지기도 부지기수였다. 벤치에 앉으려고 하면 희한하게 매번 길냥이가 잠을 자고 있고 냥!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대체. 저기 괜찮으세요? 이런 머피의 저주에 걸린 슬픈 내 운명을 바꿔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남편 리오였다. 첫 만남은 상처만 치료받고 그냥 헤어졌지만 그 후로 신기하게도 내가 머피의 저주에 걸린 순간마다 그 사람이 어디선가 나타나서는 구해줬는데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운명. 몇 번의 우연을 겪은 후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로 발전. 그의 프로포즈를 받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다. 정말 나여도 괜찮겠어? 자기까지 나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워. 사실 나도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만화에 자주 나오잖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더해지면 플러스로 바뀌는 힘, 일명 반전술. 고마워. 그때 나는 남편의 말이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이해가 안 됐다. 대체 남편의 어디가 운이 나쁘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의 가족을 만나고 난 후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다.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난 절대 용납 못해! 그건 내가 처음 남편의 식구들을 만나러 갔을 때의 일이었다. 현관 앞에서 인사도 하기 전에 장래 시어머니들 뿐이 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사람 앞에 두고 인사도 하기 전에 대체 이게 무슨 경우예요? 저 여자에 관한 건 이미 레나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 뭐, 레나가요? 레나도 뭐라고 했어? 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냐고? 시어머니 뒤에서 시누이 되는 레나가 실실 웃으면서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저 오빠가 걱정돼서 어떤 여자인가 하고 신상 좀 털어본 것뿐이야. 너 또 흥신 속아서 내 뒷조사 부탁했냐? 너 나한테 집착하는 거 그거 병이라고 했지 내가? 허! 오빠 때문에 흥신소를? 이거 장르 호러 아님? 오빠 너무해. 나는 오빠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란 말이야. 엄마, 오빠가 나한테 너무해. 다 저 여자 탓이다. 너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운명이라며? 리오야, 넌 장차 우리 회사 경영권을 인수할 후계자야. 그런데 저런 재수없는 여자랑 결혼해서 뭘 어쩌자는 건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내려온 가업을 네 대에서 망하게 할 셈이니? 결국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남편과 가족들이 맹렬하게 말다툼하는 모습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다. 남편이 말하던 불운의 정체가 뭔지는 확실히 알게 됐다. 사귀는 동안 나를 자기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유를 그 자리에서 몸소 깨달음과 동시에 그럴만하다고 완전 이해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자기 가족에게 나를 장차 아내 될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누구 맘대로? 오빠 신부는 나야. 오빠는 나랑 결혼해야지. 예, 너는 25씩이나 먹어서 아직도 그런 말이 하고 싶니? 안 그래도 골 아파 죽겠으니까 너까지 보태지 말고 조용히 해. 너 잘 들어. 우리 회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너를 위해서도 더 좋은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여자랑 결혼해야지. 전 어머니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에요. 남편은 내 팔을 잡고 만류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무시한 채 성큼성큼 집에서 걸어 나왔다. 단 둘이 있게 되자 남편은 나에게 사과했다. 아까 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 엉망이야. 그래도 나랑 결혼해 줄래? 사실 난 회사 이어받을 생각 없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망발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불운을 경험해온 터라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존재한다는 것쯤은 익히 알고 있었다. 비록 남편의 가족들에게 허락은 못 받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부부가 됐다.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작게나마 우리끼리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어쨌든 시부모님께도 청첩장은 보냈는데 답장 대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갈기갈기 찢긴 청첩장과 신우이인 레나가 남편 리오한테 보낸 개 닭살 소름 돋는 러브레터였다. 이거 좀 버려줘. 비위상에서 토 나올 것 같아. 결국 시부모님은 안 오시겠지만 그래도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전례가 없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결혼식 당일 우리는 준비 시간에 맞춰 식장에 도착했다. 안내 담당 직원을 따라 우리가 사용할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내가 입을 예정이었던 드레스 2벌이 모두 조각조각 쓸모없는 천조각으로 변해 있었다. 조각난 드레스 옆에는 범인이 사용하고 놓고 간 듯한 가위와 편지가 한 통 놓여 있었다. 프롬 당신의 미래의 와이프. 루파! 레나,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 난진 어떻게 알았어? 역시 이게 사랑의 힘인가? 이런 만행 저지를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나는 오빠 인생에서 중요한 걸 지켜준 거야. 지켜준 게 아니라 빼앗은 거겠지? 아니, 내가 지키려고 한 건 그건 바로 오빠의 마음이야. 윙크 발사! 루팡 흉내 그만 내고 정신 차려. 아무튼 오늘 결혼식은 취소해야겠다. 드레스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하객들도 올 텐데 너 이 사태 어떻게 수습할 거야? 돈 문제라면 걱정할 거 없어. 엄마랑 아빠가 처리해준다고 했어. 두 사람도 네가 한 짓을 안다는 거야? 엄마가 그런 여자랑 결혼식을 올리다니 집안 망신이라면서 절대 안 된다고 완전 잘 듣는 가위까지 준비해두던데. 자파넷 유메로 자파넷. 닥쳐! 이 문제는 그냥 못 넘겨. 오빠도 이제 분명히 알았지? 오빠가 그 여자랑 결혼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지금이라면 엄마랑 아빠도 오빠 용서해줄 거야. 얼른 이혼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 꿈 깨. 애초에 너랑 부모님한테 청첩장을 보내는 게 아니었어. 지금 이 순간부터 나한테는 부모도 형제도 없어. 오빠 미쳤구나. 아직도 반항할 힘이 남았어? 나는 오빠랑 신혼여행 가려고 지금 해외여행 2달 코스로 예약까지 다 했는데. 그 입 닥쳐! 그리고 이어서 바로 내 핸드폰에 착신음이 울렸다. 발신자는 야, 이 재수없는 년. 너 때문에 나랑 오빠 사이가 엉망이 됐어. 그 전에 드레스 망친 거 사과부터 하세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너무하단 생각 안 들어요? 원인 제공은 당신이 했잖아. 우리 오빠를 네가 뭔데 가로채? 둘이 가려고 준비한 여행인데 이러다가 나 혼자 가게 생겼다고. 여행에서 돌아오면 그때 다시 손 맞을 테니까 각오해. 우리 오빠 너 같은 여자한테 절대 줄 수 없어. 예식장 스태프들은 사방팔방으로 알아보며 당장 입을 수 있는 다른 드레스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그런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중지시킬 수밖에 없었다. 우리로서는 힘든 결정이었지만 하객으로 초대받은 친구들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란 걸 모두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고 축의금만이라도 받으라면서 위로해줬다. 비록 결혼식은 무산됐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나마 위안을 얻었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끝내 눈물을 보이셨다. 그런 엄마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새로 마음을 다잡았고 남편에게 결혼식을 다시 준비했으면 한다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다음에는 우리 부모님만 초대하더라도 내가 새 인생을 맞이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집 사람들 참 나쁘다. 그치? 미안해. 예식장 스태프분들과도 바로 미팅을 갖고 가장 가까운 날짜로 다시 예약을 잡았고 이번엔 보안을 철저히 하기로 다짐했다. 이번엔 그 인간들한테는 절대 알리지 않을 거야. 남편은 코에서 김이 나올 정도로 분통을 터뜨렸지만 이번엔 당신 부모님도 좋은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뭐? 너 방금 전 그 꼴을 당하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나 말이야. 앞으로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당신 부모님한테도. 그런데 나 아직 당신 부모님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잖아. 이대로 가면 나는 당신 집에서 영원히 재수없는 여자로 남게 될 거야. 우리 아이도 미워할 게 분명하고.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가 너무 가여울 것 같아. 우리 아이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긴 그 인간들 이렇게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이혼할 때까지 괴롭히고도 남지. 레나 아가씨 당분간 해외에서 지낼 거라고 했지? 그 사이에 부모님만이라도 어떻게 설득할 수 없을까? 노력이라도 해보게. 남편은 내켜하지 않았지만 나한테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핸드폰을 들었다. 어쩌면 속으로는 내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한 건지 일단은 시어머니가 아닌 시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다. 아버지가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쇼. 청첩장 문제며 드레스 문제. 아버지는 모르고 계셨대. 굉장히 놀라시더라고. 그러고 보니 처음 인사하러 집으로 갔던 날도 시아버지는 못 뵀고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한테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왔던 게 생각났다. 혹시 그렇다면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건 그 두 사람뿐인 건가? 그렇다면 집으로 가면 또 어머니가 시끄럽게 굴 테니까 평일날 조용한 카페에서 보자고 하시네. 이번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다. 우리를 보자마자 시아버지는 머리를 숙이며 사과부터 하셨다. 내가 너무 바빠서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다고 하면 너무 뻔뻔한 변명이 되겠지만 집사람하고 딸아이가 그런 일을 벌이고 있을지는 정말 몰랐다. 집사람이 나한테 인사도 한번 안 오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문전박대를 당한 거였다니. 저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들어서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결혼식 엉망이 된 건 정말 미안하다. 딸아이한테는 내가 반드시 너희한테 사과하고 이 사태를 책임지게 할 생각이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오늘 이렇게 나를 만나러 와줘서 고맙다. 하나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랑 달리 좋은 분이란 걸 알고 진심으로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한결 마음 편히 내 생각을 시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어머님은 레나 아가씨한테서 제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형편없고 리오 씨한테 도움이 안 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나 말이다. 리오 엄마가 한번 정하면 영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나도 몇 번 말을 해봤는데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면 내 말도 듣는 사람이 아니야. 계속 고집만 부려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는 더욱 결의를 다졌다. 두 주먹을 꼭 쥐고 아버님, 저희 당분간 아버님 댁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편견을 깨부수자.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언제 어느 때 우리의 행복이 위협받을지 아무도 모른다. 힘들게 얻은 사랑이고 행복이다. 이 행복은 꼭 내 힘으로 지키고 싶었다. 당연히 집안일은 전부 제가 할 거고요. 제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혹시 괜찮으시면 아버님 회사에서도 일하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보고 듣는 것만 믿는 분이라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여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신다면 어머님의 허락을 받는 일은 그때 가서 포기하겠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될 게 분명해. 나 힘들고 불행한 일에는 이제 면역력이 붙어서 견디는 건 자신 있어. 리오, 녀석도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구나. 응? 네. 그날부터 우리는 시댁에 무작정 들어가서 살기로 했다. 왜 네가 여기 있어? 이 재수없는 여자 누가 들였어? 얘네들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살기로 했어. 뭐? 어머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 당장 나가! 그날부터 인생을 건 집안일 배틀이 시작됐다. 1단계, 시어머니의 손놀림 관찰. 1년의 집안일에 관한 룰을 파악. 자, 이제 나도 출동이다. 걸리적거려, 비켜! 역시 쉽게 내주시지 않는구나. 아, 벽이 높다. 헉, 너무 매워. 우리 집 반찬이 입에 안 맞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니? 어머니, 이거 평소에 우리가 먹는 맛하고 다르잖아요. 시끄럽다! 저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 집에서는 시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지만 시아버지를 따라서 회사에 출근도 했다. 사람이 부족한 부서에 가서
공백을 메꾸며 열심히 일했다. 시아버지가 경영하고 계신 회사는 한번 도산 위기를 겪은 적이 있는데 시아버지의 경영 수완 덕에 위기를 잘 넘겼고 지금은 급성장을 거듭하며 탄탄대로를 걷고 있어서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 회사는 모든 부서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나요 씨, 이거 격리부에 좀 갖다 줄래요? 네, 이 서류들 정리 좀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요 씨, 이거 복사 좀 해줘요. 죄송해요. 제가 정말 기계치라서요. 복사기를 쓸 줄 몰라요. 정말 죄송해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그동안 인생 경험으로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실수 없이 아주 보잘것없긴 하지만 사무실에서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다. 지가 회사에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회사 일 다 나오시고. 혹시 새 며느님 보러 오신 거예요? 내가 그런 애를 보러 여기까지 오게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에요? 어머, 며느님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세상 착하던데? 세상 착해? 그 재수없는 애가. 죄수가 없다뇨. 말도 안 돼요. 얼마나 일을 잘하고 착실한데요. 누가 부탁하면 아무리 바빠도 얼굴 표정 하나 안 찡그리고 척척해주는걸요? 며느리는 정말 잘 얻으셨다고 생각했는데요. 집만 되는 건 아니고요? 아유, 그럴 리가요. 이 다음에 우리 아들도 저런 며느리 데리고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또 어떤 음식으로 고문을 하시려나? 어? 너무 맛있어요. 그럼 내가 만들었는데 당연한 거 아니니?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 황금 레시피가 궁금하다면 내가 가르쳐줄 수도 있다만 뭐. 정말요? 어머님 가르쳐주세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니의 태도가 점점 부드러워지더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시어머니가 나한테 요리 비법을 전수해 주시기 시작했다. 또 남편의 어릴 적 앨범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기도 했다. 그리고 한 달 후, 사실은요, 가족분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다시 올릴 생각이거든요. 어머님, 저희 결혼식에 와주시면 안 될까요? 생각은 한번 해보마. 시어머니께 청첩장을 직접 전해드리자 천천히 열어보시고 다시 중요 서류만 모아두는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셨다. 지난 한 달 동안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좁히는데 분명히 성공한 것도 같은데 이제 남은 일은 이번만큼은 결혼식이 무사히 치러지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새로 고른 웨딩드레스를 차려입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대기실로 들어오셨다.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뭐해? 당신 전해주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했잖아. 네? 시어머니는 쭈뼛쭈뼛거리면서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셨다. 그리고 상자를 직접 열어서는 나한테 내미셨다. 어머님, 이건 리오가 태어났을 때 만들어뒀던 반지다. 이 다음에 리오가 결혼을 하면 며느리 되는 아이한테 주려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럼 이걸 저한테... 내가 그동안 널 오해해서 미안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께서 주신 반지를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끼웠다. 드디어 시어머니께 인정받는 며느리가 됐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행복과 축복이 가득한 분위기에서 결혼식이 시작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악몽이 되풀이되고 말았다. 잠깐! 이 결혼 용납 못해! 결혼식이 거행되던 교회의 출입문이 덜컹하고 열리더니 거기에는 레나가 결혼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장으로 누아르 영화처럼 등장. 무슨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공포감을 조성하며 서 있었다. 감히 내가 없는 틈을 골라서 도둑 결혼식을 올려? 이 뻔스런 그 드레스 오늘이라고 무사할 것 같아? 레나는 나를 향해서 거침없이 걸어왔고 나는 공포에 떨었다. 바로 그때였다. 너 당장 그만두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엄마가 왜 여기 있어? 네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들은 내가 어리석었어. 너 이제부터 하나요 새언니로 깍듯하게 모셔. 천방지축 한 번만 더 까불었다가는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영원한 자기 편으로 철석같이 믿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완전히 내 편으로 돌아선 것을 본 레나는 현타의 멘붕에 난리가 났다. 엄마 왜 이래 정말? 저런 여자가 오빠랑 결혼하면 그 말은 곧 저 여자가 사장 부인이 된다는 말이라고. 네가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요는 지금 회사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거든?
평생 철부지로 그저 놀기만 하는 너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이거사. 누가 재수없는 여자라는 거야 대체? 우리 집에서 재수없고 쓸모없는 사람은 너야 너! 레나 너! 나한테 왜 이래? 지금까지 자식이란 이유로 모든 걸 감싸주고 봐줬다만 지난번 드레스 사건하고 오빠 결혼 방해하려고 네 엄마한테 가짜 정보를 흘린 악의적인 행동을 보고 더는 너를 감싸고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너를 위해서라도 집에서 나가서 혼자서 한번 살아봐. 그럼 깨닫는 게 있을 거다. 다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지금 나보다 저 여자 편을 들겠다는 거야? 그래? 당연하지. 말도 안 돼. 지난번에 저희 결혼식장에 무단 침입해서 예식장 자산을 훼손한 장본인 맞으시죠? 가해자가 나타났으니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습니다. 그럼 별실로 같이 좀 가실까요? 이거 놔! 이거 안 놔! 아빠, 엄마, 오빠! 나 좀 살려줘! 자, 계속해서 예식 진행하시죠. 하나요, 놀랐지? 미안하다. 살떨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긴 했지만 다행히 지나갔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은 끝까지 마무리됐고 우리 두 사람은 부부로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식장에서는 레나가 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레나는 혼자서 책임져야 했다. 집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는 돈 걱정에 방세, 광열비 등등 생활비에 쪼들리면서 매일 땀 흘리면서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듣고 있다. 한편 시어머니는 결혼식이 끝난 후에 정식으로 다시 한번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동거 기간은 끝났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놀러오란 말씀을 해주셨다. 원래는 회사 일도 한 달 예정으로 출근한 거였는데 같이 일하는 사원분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정사원으로 발탁됐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됐다. 남편도 내가 회사에서 같이 일한다면 본인도 앞으로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재검토해보겠노라고 말했다. 대체 너 어디가 불운을 부르고 머피의 저주를 받았다는 건지 모르겠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된 거 아니었어? 아, 참 그렇지. 지금 내 몸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 앞으로 살면서 어떤 불행과 불운이 닥쳐온다고 해도 이젠 두렵지 않다. 나는 분명히 또 이겨낼 테니까.